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1. 옳은 일 하기. Justice.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빠져나갔다. 22명이 죽었고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올란도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 전력 부족으로 8월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값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수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바가지 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신문에서는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라는 머릿기사를 실었다. 플로리다는 가격폭리 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주 법무장관이 가격폭리 처벌법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 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 시장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인 토머스 소웰은 가격 폭리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경제학자 다수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격 폭리가 어떻게 플로리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가격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수준보다 현저히 높을 때 가격 폭리라는 혐의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다 익숙해진 가격 수준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 가격은 허리케인 습격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다른 가격보다 더 특별한 공정한 가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웰 주장에 따르면 얼음 생수 지붕수리 못달방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친시장 논평가 제프 제이커비는 비슷한 논리로 가격폭리 처벌법에 반대했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주 법무장관은 특별기고란에 가격폭리 처벌법을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비양심적인 가격이 진정한 자유교환을 반영한다는 의견을 반박했다. 허리케인 찰리가 지나간 뒤에 일어난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이때 법이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 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금지해야 하는가? 행복, 자유, 미덕. 이러한 질문은 단지 개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한마디로 정의를 묻는 것이다.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는 전형적 입장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자유다. 우선 시장은 공급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인다. 둘째,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게 만든다. 가격복리처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두 가지 익숙한 주장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가격복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첫째,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높으면 재화의 공급이 늘어날지언정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그 가격을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상쇄되고 만다. 돈 있는 사람이라면 복봉이 닥쳐 기름 한 통이나 못할 빵 값에 웃돈을 한참 얹어 준다 한들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서민에게는 심각한 고통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복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려해야 할 주장이 하나 더 있다. 가격복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주장은 대개 행복이나 자유보다 더 본능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타인의 절박감을 이용해 먹는 약탈자에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들을 처벌하고 싶어 한다. 가격복리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지각 없이 성을 내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다.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는 말은 그러한 분노의 도덕적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탐욕은 나쁜 것이며 타인의 고통을 망각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미덕 주장의 도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다른 주장에 우선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복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미덕 주장이 불편할 수 있다. 그것은 행복과 자유에 호소하는 논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덕 주장은 탐욕은 악덕이니 주정부가 나서서 억제해야 한다는 심판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다원화 사회의 시민은 그런 판단에 반대하지 않던가? 그리고 미덕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이처럼 가격복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다들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 얻을 때 분노하며 인간의 불행을 이용하는 탐욕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만들어 미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한다. 이 딜레마는 정치 철학의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교과서 설명에 따르면 이 질문은 고대 정치 사상과 근대 정치 사상을 가른다. 한 가지 점에서 이 설명은 옳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반면 18세기 칸트로부터 20세기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정치 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와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로는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현대 정의로는 자유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이 둘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다.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2강 제르미 벤담의 공리주의 영국의 도덕철학자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간결하며 마음에 와닿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의 주장을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다.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덕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득을 모두 더한 뒤에 총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까?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벤담의 주장은 단호해서 반박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반드시 행복 극대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 원칙과 한판 붙겠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칙에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꼴이라고 말한다. 모든 도덕적 싸움은 알고 보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공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일 뿐이다. 원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벤담은 묻는다. 인간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밟고 설 다른 지구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지구, 유일한 전제, 도덕적 주장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공리원칙이라고 말한다. 벤담은 공리원칙이 정치개혁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시한다고 생각했다. 반박 1. 개인의 권리.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박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 공리는 행복을 계량하고 통합하고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람들의 선호를 심판하지 않고 다만 그 무게를 잰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된다. 하지만 도덕적 행위를 단일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잃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박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우리는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을 보았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 반박에 답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다. 벤담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밀은 계산적인 원칙보다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다듬어 그것을 살리려 했다. 밀은 벤담의 친구이자 제자인 제임스 밀의 아들이다. 제임스는 아들을 집에서 가르쳤고 존은 신동으로 자랐다. 자유옹호 밀이 쓴 글을 읽으면 그가 개인의 권리와 공리주의 철학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밀의 저서 자유로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최고의 고전이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공리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밀은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하되 매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되리라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 장기적으로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믿은 것이다. 왜인가? 반대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로 판명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다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경쟁하다 보면 다수 의견이 편견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습과 관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답답한 체제로 전락해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힘과 활기를 잃기 쉽다.